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우고 아낌없이 준 아들이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면서 마치 큰 효도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처음엔 진짜 제가 나이가 드니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속내가 따로 있던 거예요. 저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죠. 고생스럽게도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잘 크면 된다.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멀쩡하게 가정 꾸리면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보니 제 인생에 겨우 안식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요양원 같은 데 가서 편히 지내시면 어떨까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덧붙였죠. 거기 가면 전문적인 간호도 받고 또래 친구분들도 만나고 좋을 거예요. 저도 엄마 혼자 두는 것보다 안심되고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집안일도 혼자 하는데 벌써 요양원이라니? 그때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뭘 몰라서 그래. 난 아직 거기 갈 때 안 됐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알았어요, 엄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며 대충 마무리 짓더군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작은 말들이 하나씩 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엄마가 혹시 길에서 넘어지시면 어쩌죠? 요양원 알아보면 괜찮은 데 많대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까? 그저 노파심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느리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도 있어요. 부엌에서 문 살짝 열린 틈 사이로 제 이름이 오갔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는 요양원 얘기 진지하게 꺼내야 돼. 알아. 근데 엄마 성격 알잖아. 쉽게는 안 넘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더 설득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계획이 꼬일 수도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계획? 도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제 자식이지만 그 순간부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예의주시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식사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 은밀한 기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에 집문서 정리할 때 어머님 이름도 같이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요양원에 가셔야 그게 수월해진다니까. 제가 방문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어요. 집문서? 내 이름을 정리한다고? 그 집은 제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남편 떠나고 아들 뒷바라지하며 피눈물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정리한다니.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집은 자연스럽게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며느리가 대놓고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요즘 힘드시죠? 사실 요양원 같은 곳 가시면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어머님도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아직 힘들 것 없어.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하고 시장도 다녀오는데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연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책임? 내가 언제 너희한테 책임지라고 했니? 난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밥 해먹는다. 괜히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하지 마라.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문 닫기 전에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야지. 안 그러면 늦을 수도 있다니까.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말을 조심스레 꺼내더군요. 엄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 유언장?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라도 대비 차원에서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지금 죽을 준비하라는 거냐? 내가 뭘 바라는 거냐? 엄마, 왜 그렇게만 받아들이세요? 그냥 혹시라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 문제와 유산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원만 보내면 다 해결돼.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문서 정리도 안 되고 우리 애들 교육비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돼. 알았어.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지도 몰라.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이 설득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두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한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이 좋고 의료진도 상주한다고 하네요. 한 달에 얼마 내면 되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구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내 눈에 내가 걱정거리로 보이니?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거니?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뭐 집 때문에 그러나요? 내 입에서 유언장 얘기 나온 날부터 난 알았다. 내 속내가 뭔지,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 내가 눈독 들이고 있는 거잖아.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집도 내 인생도 내 아들이라도 내 삶을 함부로 정리하게 둘 수는 없다. 그 순간부터 제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이 된 제 삶의 서글픔이 아니라 제 자식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이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속내를 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가 귀를 기울이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전할 수 있을까요? 예, 요양원에 입원하시면 서류가 더 수월해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준비해 주세요.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이게 다 그거였구나. 요양원 얘기가 단순히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집문서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네, 그 집이 넘어와야 저희가 대출도 받고 애들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희 인생이 어머님 한 분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제 자식에게는 단지 돈줄에 불과했던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집 대출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집만 정리되면 저희 숨 좀 쉴 수 있거든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냐? 집 때문에? 아들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죠. 엄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시잖아요. 게다가 집까지 정리되면 저희는 살 길이 열리고요.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냐? 내 엄마가 편하려면 집을 내놔야 한다는 거냐?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지만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손주와 대화하던 중 손주의 입에서 더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그러던데요. 할머니 집 팔리면 우리 이사 간다고요. 새 아파트로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집만 정리되면 우리도 드디어 새 아파트로 간다고요. 할머니도 요양원 가면 편해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뼛속까지 믿었던 아들이 저를 철저히 계산 속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도장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내 도장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연결됐습니다.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 꺼낸 건 저를 그곳에 넣어두고 집문서를 처리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어요. 제가 없으면 서류를 몰래 꾸며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내 도장 어디 있냐? 아들이 순간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제가 잠깐 맡아둔 거예요. 맡아둔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도장을 왜 가져가? 엄마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구나. 나 깜빡한 적 없다. 내 놈이 지금 뭘 노리는지 다 안다. 아들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현실 좀 보세요. 저희도 살 길이 막막하다고요. 엄마 집만 정리되면 우리 다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소리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집? 그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다.
내가 뭔데 그걸 정리하니 많이 하냐.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등골 빼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편해지자는 거예요. 편해지자고.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집을 가져가는 게 편해지는 거냐? 너희한테만 편한 거지.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인생이 어머님 때문에 멈춰 있어요. 저희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토록 희생하며 키운 아들과 집안의 한 식구로 품었던 며느리가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니.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 인생이 어머님 때문에 멈춰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과 그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저는 짐이자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가실 때 절차가 더 간단해져요. 이게 무슨 서류인데? 그냥 위임장 같은 거예요. 큰 건 아니에요. 위임장? 내가 나를 바보로 보냐? 도장 잃어버린 게 내 짓이었지?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제가 엄마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눈빛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다. 내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아냐? 저는 단호하게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불만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차갑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 내 사정이 내 삶보다 중요하니? 내 집보다 귀하니? 너희는 내 등을 밟고 올라서려는 거야. 며느리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요양원 절차를 강제로 밟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강제로. 내가 죽지 않는 이상, 발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요양원은 꿈도 꾸지 마라. 며칠 뒤 진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차에 태우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엄마,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잠깐만 다녀오시죠. 저는 별 의심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냐? 엄마, 그냥 시설 한번 구경해 보자는 거예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 본다. 지금 당장 집으로 데려가라. 엄마,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아들의 외침은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을 억지로 밀어내려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이웃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가 집문서나 도장을 가져가려는지 좀 봐달라고. 이웃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드님이 설마 그러실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설마 했는데 지금 이 꼴이야. 며칠 후 정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외출해서 시장을 다녀오던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서랍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아들 손에 있었는데 이번엔 통장과 집문서 사본까지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아들을 불러 따졌더니 그는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라고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집을 책임질 자격은 없어. 아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이제 한계예요. 엄마 집이 없으면 우리도 무너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건 순수한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욕심뿐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제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집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아들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냐?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냐?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인정 안 하셔도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내 제 목소리를 없애고 집과 재산을 자기들 손에 넣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눈 감아주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며칠 동안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태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꼭 가셔야 돼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도 병원 간다고 해서 요양원에 끌고 가려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나는 검진 필요 없다. 몸 멀쩡하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병원이에요. 요양원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예상과 다르게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에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길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는 거냐?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잠깐 가만히 계세요. 다 엄마 위해서예요. 엄마를 위한다고? 내 눈에 내가 봉이냐? 내려라, 당장.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주겠다던 그곳이었어요. 내리세요, 엄마. 나는 안 내린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차 문을 꽉 붙잡자 아들은 억지로 제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살자고? 너희가 살자고 나를 죽이는구나. 내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걸 잘 알지 않느냐.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서 며느리까지 와서 저를 양팔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받아들이세요. 다 같이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라, 나 아직 살아있다. 내들 손에 갇히지 않을 거다. 그때 요양원 직원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이 황급히 대답했죠.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요. 치료를 거부하세요.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치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내 정신이 멀쩡한데?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입니까? 옆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 요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사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신 똑바로 계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치매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잠깐 흥분하셔서. 하지만 집사님은 매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흥분하는 거랑 치매는 다릅니다. 제가 오래 뵌 분인데 판단력 멀쩡하신 분이에요. 요양원에 강제로 모시려는 거라면 이건 학대입니다. 그 말에 요양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집사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하다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살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망신 주고 싶으세요? 망신? 내가 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망신이지. 내가 내 아들 맞냐? 아들은 순간 표정을 찡그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진짜 못 버티겠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편하게 요양원에 가시든가 아니면 저희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든가. 틀어져도 좋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발로 살 거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인생일 줄은 몰랐지.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 요양원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큰 좌절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제로 들여보내려다 들통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 일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걱정? 걱정하는 자식이 어미를 요양원에 억지로 밀어넣느냐? 너희 눈에는 내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지. 아들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세요? 빚에 허덕이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엄마가 도와주셔야지요. 나는 평생 너만 도와주며 살았다. 이 집도 내 덕에 산 게 아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거다. 엄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결국 제 거 될 건데 왜 이렇게 버티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제 거 될 거라 그게 내 진심이구나.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서명이 맞아야 확실히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장이나 증여계약서 형태로 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절차를 꼼꼼히 밟으셔야 합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 같은 걸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자녀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치매 진단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분노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만 있으면 나는 정말 아무 힘도 못 쓰고 끌려가겠구나.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목소리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던 중 지난번 요양원 앞에서 저를 도와줬던 집사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너무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내가 괜찮겠소?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만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아무도 억지로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머님을 지킬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은 제 귀에 비처럼 들렸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네, 요즘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사건이 많아서 변호사님들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대요. 제가 아는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며칠 뒤 저는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정을 차분히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멀쩡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아드님이 함부로 요양원에 모시거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식을 막아야 한다니 한스럽고 서럽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이든 누구든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달콤한 말로 속삭였죠. 어머님,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생 어머님 잘 모실게요. 너희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내 도장 훔친 것부터가 배신이다. 어머님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결국 저희한테 다 넘어올 건데. 그 목소리는 이미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수록 저들은 더 달려들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니 희망은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도장과 집문서를 노린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병원 예약했어요. 간단한 검사니까 그냥 다녀오시면 돼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검사?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요즘은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들 한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놈들이 드디어 치매 진단을 꾸미려는구나.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다들 하는 거예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절차?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내들이 준비한 절차를 따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냐?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큼은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사는 받으셔야 돼요.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 어머님 상태를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서 나올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저희도 그게 필요해요. 절차만 통과하면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과장해서 나를 멀쩡한데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구나. 저는 곧장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를 치매로 몰아가려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병원도 혼자 가셔서 의사에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 녹음 같은 증거를 남기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를 지키려면 이제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며칠 뒤 아들이 억지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검사 금방 끝나요.
검사라 내가 원하는 게 치매 진단 아니냐? 아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엄마 해치려고 그래요? 다 엄마 위해서인데. 의사는 저를 보며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5년 9월 12일이지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병원이지요. 내 발로 걸어왔고 억지로 끌려온 것도 사실이요. 의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제 상태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검사가 끝나자 의사는 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판단력도 또렷하시고 인지력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치매 진단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병원을 나오며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좀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집 내놓고 요양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게 편하게 사는 거냐? 아들은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으로 제 의사를 확실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의사에 따라 쓰겠다는 확인서, 치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아들과 며느리의 강압적 언행을 증언해줄 집사님의 증언, 모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제 방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렇게 변호사랑 손잡으시면 우리 가족 끝장나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족? 내가 가족이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을 거다. 내 입에서 가족이란 말을 들을 줄은 몰랐구나. 며느리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저기로 번쩍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끝까지 나오신다니까 우리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득이나 꼬드김이 아니라 더 큰 계략을 꾸미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사님, 변호사,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줄 몇몇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끝까지 나오신다니까 우리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낯선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들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은행 쪽에서 나왔습니다. 대출 문제 때문에 확인 서류가 필요해서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요? 그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드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어머님 동의가 있으셔야 한다고 해서.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구나. 저는 단호하게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나는 그런 동에 해준 적 없소. 당장 나가시오.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막으세요? 저희도 살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잔인? 잔인은 내들이지. 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는 게 잔인한 짓이지.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엔 저만 바라보셨잖아요. 그건 내가 아직 순수할 때 얘기다. 이제 넌 욕심에 눈이 먼 낯선 사람일 뿐이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생활도 걸려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정리 못하면 저희는 법적으로라도 움직일 거예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법을 말하니 우습구나.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보여줄 때다. 내가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저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꼭 가셔야 해요. 절차 다 끝내야 해요. 어디로 가려는 거냐? 등기소요. 서류 처리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이미 준비한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 속에서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등기소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제 손을 잡아 억지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으시면 돼요.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모른 척 할 줄 알았냐? 내 말은 다 녹음되고 있다.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증거로 남았다. 변호사에게 다 넘길 거다.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가족끼리 문제잖아요. 왜 남을 끌어들이세요? 너희가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버린 순간부터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다. 범죄다. 등기소 직원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안 무슨 일이야? 노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사인받으려는 거 아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강압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한 진단서, 요양원 앞에서 있었던 집사님의 증언. 변호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증거면 충분히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드님 부부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서럽지만 내가 무너지면 그들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억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와서 사과냐? 이미 늦었다. 엄마, 제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가족이면 날 짐짝처럼 다루지 않았겠지. 가족이라 부를 자격이 너희에겐 없어졌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더는 당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낸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집 안에서의 밀당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등기소에서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법적으로 제 재산과 생활을 전부 아들 손에 넘기겠다는 뜻이었죠.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구나. 법원 신문날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양쪽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그냥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여기까지 날 끌고 오진 않았을 거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재판장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신청인께 묻겠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025년 9월 12일입니다. 현재 이곳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께서 이렇게 대답은 하고 계시지만 평소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위험한 행동도 보이십니다. 가족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몰아가려는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수님, 어머님 상태를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서 나올 수 있겠죠? 절차만 통과하면 나머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제 거 될 건데.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얼굴을 굳히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저희가 잠시 흥분해서 한 말일 뿐입니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흥분해서 부모를 치매로 몰아가려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학대입니다. 그때 증인석에 집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오래 배워왔습니다. 판단력도 기억력도 뚜렷하십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강제로 요양원에 모시려던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뒤이어 변호사도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님께서 최근에 받은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치매 아님이라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상태는 멀쩡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목적으로 거짓 주장을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내 목소리가 세상에 닿았다. 반대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키워준 어머니를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 소리에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었고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드님이 어머님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내가 혼자가 아니란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소.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마라. 집은 내 삶이고 내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내 것이다. 아들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난 뒤 제 삶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자책으로 뒤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내 욕심이 날 죽을 사람으로 만들었고 내 아내와 함께 날 짐짝처럼 버리려 했다.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 아들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피부치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희 삶이 너무 막막하다 보니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됐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짐이 바로 나다. 하지만 알아둬라.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키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본 거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란 말은 너무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집사님,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저는 다시 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약해지는 거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손주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근데 너는 꼭 알아야 한다. 가족은 서로를 돈으로 보지 않는 거야. 가족은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주는 거란다. 손주의 맑은 눈빛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스스로 밥을 하고 시장에 다녀오며 이웃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세요. 그렇게 큰 일을 겪고도 꿋꿋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버틴 게 아니라 내 곁에 아직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요. 사람이 희망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저와 어색한 사이였지만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바르게 산다면 그때는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결국 사라질 수 있다. 집도 돈도 결국은 흘러가는 거다. 하지만 남는 건 마음이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려는 진심, 그것만이 진짜 재산이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제 집에서 제 발로 살다가 제 발로 떠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삶을 제 의지로 지켜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재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아들의 속내는 배신이었지만 그 배신 덕에 나는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다. 살아있다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